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워낙 그 예고편을 잘 해주셔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인공지능과 상명대학교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좋은 강연이나 영상들이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지겹게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보다는 우리 학교와 국한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교와 국한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앞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까?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얘기들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기도 한데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대학 환경을 바꿀까? 저희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걸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 70년을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은 두 번의 황금기와 두 번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즉 황금기가 왔다가 바로 침체가 왔고요. 또 한 번 황금기가 왔다가 바로 침체가 왔습니다. 이번이 제 3차 황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늑대와 소년에서 소년이 늑대가 온다라고 외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는데 늑대가 오지 않았죠. 두 번이나 늑대가 온다고 외쳤지만 늑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외침인데요. 이번에는 왠지 올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온다고 하고 애플도 온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도 온다고 하고 손정희 회장도 온다고 하니까 올 거는 같은데 과연 늑대가 온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할까? 총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 AI가 좀 포함되고 우리 교육 환경이 에듀테크라는 거에 의해서 좀 많이 바뀌는 정도의 변화일까? 아니면 엄청나게 큰 늑대가 와서 학과나 단과대학의 벽도 다 의미가 없고 학점이나 책임지수에 대한 그런 규정도 다 의미가 없는 학생 개별마다 AI 튜터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졸업할 때는 학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량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진짜 완전히 대학 교육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늑대가 올까? 사실은 아무도 정답을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작은 늑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크기의 늑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교육부에서는 이미 AI 융합교육에 대한 많은 정책 자료를 최근에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초중등교육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마치 그러면 우리의 신입생들은 굉장히 첨단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갑자기 딱 왔을 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레트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교육부에서는 지금 4주기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4주기에 포함시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고요. 사실 데이터 기반의 교육행정 또는 데이터 기반의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먼저 우리 교무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크기의 늑대가 올지를 한번 AI의 역사를 쭉 저와 함께 훑어보시면서 가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제가 2년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단장으로서 시행해봤던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발견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을 담아서 제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세상을 얼마나 바꿀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늑대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AI 전공교육, 기초교육 그리고 중요한 융합교육 그 다음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알렉스 이런 여러 AI 에듀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AI의 시작은 영국의 천재 과학자인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한 이 논문으로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논문에서 앨런 튜링은 맨 첫 줄에 보시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는데요.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라는 걸 규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보시면 이 논문이 심리학과 철학 쪽 그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이거든요. 앨런 튜링은 이거보다 한 15년 전에 1936년에 오늘날의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담은 최초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라는 게 막연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이 15년 전에 발표했던 그 컴퓨터라는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튜링은 간단하게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제목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장의 주제가. 이미테이션 게임. 기계가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사람을 흉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몇 년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앨런 튜링의 인생이 그 영화화 되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중간에 있고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에는 컴퓨터 한쪽에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머지 두 개의 방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저 컴퓨터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제안하는 거죠. 사실 60년이 넘도록 이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테스트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실 이 튜링 테스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받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 아시죠? 어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받을 때 이게 알파벳 뭐냐라고 묻습니다. SMWM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이름을 우리가 캡차라고 하는데요. 캡차의 의미 안에는 튜링 테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해주는 튜링 테스트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입장에서는 SMWM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해킹을 했다고 하면 저거를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AI와 인간의 차이이기도 하고 AI가 그동안 그 오랫동안 침체기와 황금기를 거듭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진짜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튜링은 논문을 썼는데요. 미국에서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최초의 컴퓨터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이 초기부터 컴퓨터라는 기계는 사실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거의 1600년도 중반에 라이프니츠라는 그런 과학자 아시죠? 라이프니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계산식으로 환원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강력한 기계기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이프니츠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진짜로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기계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미래. 로버트 위너라는 분이 비트를 처음 창시한 분인데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죠.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데 이분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창시합니다. 오늘날 나오는 뭐 사이버 펑크, 사이버 스페이스 앞에 사이버 붙는 건 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공 두뇌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AI가 인공신경망을 본떠서 한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위너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로버트 위너의 친구였던 바네바 부시라는 사람은 메맥스, 메모리 익스텐더라는 개념을 발표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연결됨으로써 사람들의 메모리가 확장되는 개념. 아직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인데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이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사회를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나온 컴퓨터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컴퓨터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 인간의 계산을 대신해주고 더 빠르고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계로서의 의미를 이 초기의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인공지능이 탄생합니다. 존 매커시와 마빈 민스키 두 사람의 과학자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0명의 과학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1956년인데요. 우리 여름에 2달 정도 다트머스 대학에 모여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라는 초청장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황금기와 2번의 침체기를 겪고 이번이 이제 3번째예요. 근데 그래프가 3번째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늑대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프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떨어질지 아니면 정말로 엄청나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8년에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기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나오면서 뉴욕타임즈 같은 잡지가 이제 드디어 기계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뽑습니다. 물론 이게 실패했고요. 최근에 이제 알파고 이런 게 나오면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씁니다. 드디어 자기네들의 기사가 이제 완성됐다는 기사를 쓰는데요. 그만큼 이 당시에 굉장히 퍼셉트론이 대단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같이 연구를 시작했던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 퍼셉트론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써 있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당시에 인공지능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가 모라벡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AI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AI에게 어렵다. 앞에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AI에게 쉬운데 문제는 인간에게 쉬운 게 AI에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을 보통 예로 드는데요. 인간은 대여섯 살짜리 어린애만 해도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주면 금방 구별해냅니다. 물론 이유를 물어보면 좀 짜증을 내겠죠. 당연히 개잖아.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 전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수많은 if then else 문을 만드는 겁니다. if 귀 모양이 이러면, if 눈과의 간격이 어떠면, if 코의 모양이 어떠면 개, 어떠면 고양이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규정을 해도 그 사이쯤에 존재하는 그 개나 고양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이 문제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 인식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2012년까지 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식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너무 상식적이어서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컴퓨터한테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메모리 가격이나 그 하드웨어의 그 프로세스의 능력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AI가 이게 꿈은 좋지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침체기가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AI가 뜨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AI에게 쉽다. 이것만 생각하자. 그럼 인간에게 어려운 것만 하면 되겠네. 의료 시스템 또는 법률 시스템. 소위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AI가 다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무렵에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AI 연구실이 다시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쟁률이 높았던 기억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시스템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되긴 됐지만 막 세상을 바꿀 것 같다라는 그런 호들갑에 비하면 늑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AI는 비교적 긴 침체기를 겪습니다. 심지어 물론 AI와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어 처리라든지 시각 처리라든지 뭐 음성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됐지만 당신 인공지능 하죠?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면 마치 허황된 걸 하는 것 같아서 연구비를 지원하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 이미지넷, 즉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보통 이미지를 인식할 때 오류가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컴퓨터가 한 26% 정도의 오류를 보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해만 해도 1등이 뭐 26.1%, 2등이 26.3%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 딥러닝의 뭐 창시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토론토 대학 팀이었는데 무려 10% 정도를 낮춘 16% 정도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앤드류 응 교수가 이끄는 팀에 의해서 고양이를 거의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옛날처럼 if then else 문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 1000만 개 정도의 고양이 영상 그냥 보여줬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16,000대의 GPU로 사흘 동안 돌렸더니 컴퓨터가 이제 고양이가 뭔지를 그냥 알아내더라. 이유는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고양이입니다. 이건 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의 황금기를 이끈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이 총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알파고. 여러분 지금 알파고가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알파고가 바둑을 이긴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일을 해보자 그래서 구글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구글 전기료의 40%를 알파고가 줄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스타와 알파 폴드로 분화했는데 알파 스타 뭐 하는 걸까요?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을 때만 해도 이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이 바둑은 AI한테 못 이기고 게임은 절대 안 될 거야. 특히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2019년에 10대 1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알파폴드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 접힌 문제를 알파고가 해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CEO가 하사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부인이 이쪽을 연구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야사로는 당신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문제 해결하지 말고 내 문제 좀 해결해봐. 근데 정말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사비스의 얘기는 알파고는 앞으로 모든 structured problem, 즉 structured problem이라고 하면 초기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해결 상태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은 오늘날까지 와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가늠해 보고자 했던 늑대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과연 늑대가 올 것인가? 온다면 얼마나 늑대가 올 것인가를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요.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산업혁명 시기를 살았던 즉 1700년 중반부터 1800년 중반까지 한 1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용어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산업혁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냈던 거고 후대에 한 1880년 정도 됐을 때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제이 토인비의 삼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학자이신 그분의 삼촌인데 이분이 1884년에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독특한 100년을 규정하는 겁니다. 즉 유럽의 변방국가였던 영국이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된 그 과정 속에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규정을 했고 거기에는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다 규정을 합니다. 즉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자 문제라든지 도시빈민 문제 같은 것들까지 다 언급한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자,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에는 DNA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데이터가 연료 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유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내는 기업,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것들을 움직이는 두뇌인 AI. 이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또는 대학의 모습을 바꿔줄 수 있는 주제가 로봇. 어떤 형태로든 아마 저희는 로봇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그냥 단지 인간이 운전해서 배제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기 보시면 자동차들끼리 통신하면서 자동차가 길과 통신하면서 자동차가 교통통제 시스템과 통신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통신하는 IoT의 개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물론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생활을 굉장히 지금 바꿔놓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경제. 제가 저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 플랫폼 기업들만 그 리스트를 했습니다만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죠.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산업혁명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규정됐듯이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100년이나 200년쯤 흐른 후에 후대의 학자가 이 시기를 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AI나 이 DNA라는 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앞서 있는데요. AI에서도 역시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어서 한 100년쯤 뒤에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혁명, 정보혁명, AI혁명까지 다 이끌고 가고 있다면 아마 후대 학자들은 그냥 이거 전체를 산업혁명의 영향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유럽의 변방국가였던 영국이 패권국가가 된 것처럼 뭐 우리나라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좀 떨어졌던 그런 국가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을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됐다고 하면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새롭게 규정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뭐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플랫폼 기업들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아마존과는 아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학인데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년 전에 시작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완전히 바꿔볼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늑대가 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워크숍을 시작으로 여러 교무위원들 중심으로 그런 얼마나 큰 늑대가 올까 그리고 그 늑대가 온다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바꿔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늑대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마치고요.